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투자인사이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유대인 이야기 그리고 월가 이야기의 저자이신 홍익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이제 저희가 그 무역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환율 동향 그리고 또 일본이 환율로 어떻게 얻어맞았고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조금 일본한테 미안하지만 몰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최근에 원화 강세 또 위안화 강세의 구조적 상황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달러와의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 동감을 표시하고 호응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홍 선생님 전공은 이게 아니시잖아요. 무역이 전공이신 거잖아요. 예. 그걸 만들어줘서 그 읽게 하고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는 거, 예, 인콰이어리, 예. 네, 인콰이어리를 만드시고 또 그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의 거를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또 이쪽이 필요한 거를 한국 기업한테 또 소개하고, 뭐 이런 중개 역할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환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사실 저희 전공 얘기거든요. 저희 업의 얘기인데, 오히려 저희 업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넓고도 깊게 조망을 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또 글도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쓰셨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글을 쓰신 이유가 뭘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예. 방송 이후에. 아니, 무역을 하게 되면 자연히 환율이나 금리는 최관심사죠. 그런 건 네.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역을 하다 보면 애국심이 넘치면서 애국자가 된다, 막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어떤 그 현장에 있어 보면서, 야, 이게 금융이, 환율이 내가 이렇게 당해보니까 이게 뭔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던 모양이죠. 그럼요. 금융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역에서 어떤 의미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금융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 근무할 적에, 그때는 1995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 차들이 진출은 했지만 굉장히 힘들게 시장 개척을 할 때예요. 근데 보면은 일본 차하고 상대하기가 힘든 게, 그들은 일단 금융에서 예를 들어서 연 2, 3%의 금리를 제공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때만 해도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해외에서 금융을 조달하면서 해도 그게 연 일본이 2, 3%할 적에 우리는 3% 내지 5% 거기서부터 뒤지고 들어가니까는 특히 금리를 중시하는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맥히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주요 타켓 고객인데. 그러니까 상품의 품질 경쟁력도 그 당시에는 일본 차에 비해서 한참 밀렸고, 그 다음에 그 애프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비 체계나 이런 것도 밀려서 그 리세일 프라이스 자체도 굉장히 낮은 데다가 금리까지 그렇게 경쟁해서 밀리니까는 정말 상대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출 상품이라는 게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그 금융이나 이러한 서비스 산업이 같이 지원을 해줘야 외국에서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역에서 금융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도움의 역할을 해보니까, 우리 해보니까 우리는 손발 잘려서 일하는 거나 똑같네. 쟤네 날개 달고 일하는 애들하고 싸워보니까는 이게 없으면 안 되겠네. 이런 어떤 절실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에 더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금융을 파신 것이다. 네.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일본 애들보다 한 3%씩 높았나요? 금리가? 자동차.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요? 그럼 거의 2배 정도. 그럼요. 네. 금리가 2배나 높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엄청 싸구려로 팔았어야 되네. 그렇게 팔아도 금리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그거 다 할부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무래도 금리가 싼 쪽. 게다가 그쪽이 품질도 좋고 서비스 시스템도 잘 돼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진짜 지금 격세지감이네요. 최근에 들었던 뉴스 중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뉴스는 뭐였냐면, 현대차의 그 인센티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파는 애들한테 1,000불을 줄 거냐 2,000불을 줄 거냐 한 대당. 그래서 그걸 공간으로 가지고 팔이 얼만큼 더 싸게 팔 거냐를 세일즈맨이 결정을 하는데, 그게 일본 차보다 우리나라 현대차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충격 먹었어요. 이게 정말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몇 배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1,000불 받을 때 우리는 5,000불이나 제공해주고 인센티브를 막 이랬던
7,000불까지도 제공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격세지감이 될 정도로 한국 기업들이 실력이 많이 늘었고 자동차도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고 정말 격세지감이 있었는데 그때는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라는 그 소비자 그 평가 잡지에서 사서는 안 될 차 네. 명단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역진흥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염원이 있는 거죠. 야,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물건이 언젠가는 사고 싶은 차로 팔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비동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그게 그 연계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자산업하면 우리가 소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저같이 제조 무역 현장에 뛰고 있어도. 그쵸.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 수출 기업들이나 해외 주재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소니가 저희를 앞서고 있는 게 딱 하나 이미지 센서예요. 예. 이미지 센서인데 제가 그 공부를 해보니까 이미지 센서도 삼성이 앞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지 센서도 파운드리와 적층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져, 집적도가 커지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 따라잡는 게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도 옛날 같았으면 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욕먹을 소리였는데 이제 정말 따라잡을 게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도 정말 듭니다. 네, 맞아요. 그거는 제 32년 현장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을 하면서 물론 일본 측에서는 우리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도 않았지만 그렇겠죠. 경쟁을 하면서 사실 하나하나 죄 쫓아왔어요. 네. 제 경험만 봐더라도 처음엔 봉제산업, 뭐 와이셔츠나 이런 거 경쟁에서 있고 그 다음에는 직물 전쟁에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공업 제품들, 네. 그 다음에는 뭐 중공업 제품들 넘어오면서 그 다음에는 이게 전자제품, 그 다음에는 반도체 산업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쫓아오고 지금 사실은 딱 2개 남았습니다. 딱 2개가 남은 게 사실은 자동차하고 부품 소재예요. 부품 소재.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은 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가면서 그때 우리가 일본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부품 소재는 아베가 묘수를 더 미우수. 줘가지고 미우수. 저는 그때 이게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저희 주식은 폭락했었어요 그때. 네. 그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대기업들이나 재벌 기업들이 우리 중소기업이 그런 걸 국산화에 성공해서 납품하는 걸 사실은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리스크 없이 여태까지 일본 부품 소재 가져다가 잘 쓰고 있는데 싸고 좋은 대여 거 리스크를 안고 네.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걸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개발해서 가져오면 그런 걸 귀찮게 여길 정도였었는데 네. 그 사건이 이걸 획기적으로 바꿔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품 소재에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목줄을 잴 수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품 산업 시장도 바뀔 겁니다. 우리가 쫓아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느끼는 게 도요타의 하이브리드가 아마 도요타의 족쇄를 잡을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탁월한 기술 능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 이게 오히려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를 막는 것 같거든요. 이 하이브리드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그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합쳐진 굉장히 하이테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못 넘어온다는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진짜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진짜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사명감도 느끼시고 서비스업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하고 해외하고 그 서비스업 그 흐름들 차이를 보면 서비스 산업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전체 GDP의 한 80%가 서비스 산업입니다. 네.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제조업 비중은 10% 남짓뿐이 안 돼요. 11%, 12% 정도뿐이 안 되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리드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에서 이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일과 일본 같은 제조업 강국가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70% 가까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아직까지 60%가 채 안 되는 한 59% 정도 선에 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사실은 32년 동안 콜트라에 일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을 지원해 왔어요. 네. 근데 정년퇴직한 무렵 되니까 32년의 결산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등극을 하려면 네.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서 다시 한번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임기인 밀라노 무역관장을 하면서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책을 쓰면서 보니까 제가 아무리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다고 외쳐도 이게 독자의 가슴에 와닿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생각한 게 서문격으로 네. 서비스 산업을 창안하고 주도했던 유대인의 이야기를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조명하면은 좀 더 독자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유대인 경제사를 쓰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유대인 이야기가 나온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을 전공하기 위해서 책을 쓴 건 아니고 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일종의 실제 예시로서 네. 서비스 산업을 창안했던 유대인의 이야기를 쓰면은 이게 독자들한테 훨씬 더 빨리 가슴에 와닿겠다는 생각으로 쓴 거예요. 아, 네네. 근데 귀국해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출판사에 갖다 줬더니 제 자신이 그렇게 많이 쓴 줄 몰랐어요. 자그마치 10권을 썼더라고요. 10권? 예, 그리고 와. 10권을 받아주는 출판사가 없었어요. 무명 작가의 책을 10권 받아줬다가 탈라면은 잘못하면 출판사가 넘어가니까 2010년도에 제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한 3년간 묵혀뒀다가 이대로 사장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거를 한 권으로 축약해서 낸 게 그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유대인 이야기. 650페이지도 아주 얇은 거네요. 그렇죠. 10권을 추격한 거예요. 한 권으로.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그 집착을 갖고 있는 이유는 토인비가 문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명의 서진서를 얘기합니다. 문명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네. 그런데 바로 제조업이 그래요. 제조업이 네.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영국에서. 발원해서 네.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해서 미국을 지난 다음에는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네. 한국, 중국 중국. 순으로 네. 제조업에 가잖아요. 그다음에 제조업 다음에 쫓아오는 게 이제 서비스 산업, 3차 산업인데 네. 이게 나중에 3차 산업도 진화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제 플랫폼 사업 같은 걸로 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사실은 제조 강국이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산업의 진화나 이 고도화가 돼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사실은 머물러 멈춰 있어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다는 건 이건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네. 사실은 서비스 산업 같은 데는 여러 법규 같은 규제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게 사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계류되어 있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이야말로 기득권층의 이 저항이 굉장히 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제대로 발행되려면 그런 규제 같은 것들을 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조건, 환경, 생태계, 기법 이런 것들을 다 배워와야 되는데 네. 그런 데 대한 욕구나 그 필요성을 사실은 절감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모든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비스 산업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는 제조업으로서는 고용 창출하기가 힘들어요. 네. 네. 앞으로 그렇겠죠? 날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쵸. 거기다 로봇으로 대체되고 네.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어요. 네. 고용 창출계수가 굉장히 높은데 제조업하고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를 투자했을 적에 제조업이 창출할 수 있는 고용 인원은 한 8명 내외예요. 그런데 같은 금액의 서비스 산업은 한 23명 정도를 창출해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서비스 산업은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기계나 로봇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건 서비스 산업이에요.
네. 단적인 예가 미국 같은 경우 이번 코로나 이전 사태만 보더라도 미국은 사실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서 완전 고용 상태나 그렇죠. 다름없었어요. 예, 그랬었죠. 연한 3.5%뿐이 안 되는데 네. 그게 미국이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 그래요. 음. 그 제조업 강국이었으면 되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앞으로는 그 지금과 같이 그 빈부격차가 크고 어떻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런 사회일수록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더 중요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다못해 일자리 창출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요즘에, 예. 도입되는 시기인데 기본소득은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지원이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함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대 통화 이론이 주류 경제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게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의 마지막 보루를 정부라 하고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그 목표를 갖고 대쉬하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실제로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백인 남성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직장이 해체되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높다. 왜냐하면 그 뭐 러스트벨트나 이런 쪽이 제조업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백인 남성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들이 이제 트럼프 지지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또 의외로 백인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직장이 해체돼서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어서 직장이 그 만들어지는 거는 인간 사회를 형성하고 구성하고 끌어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네. 오늘은 살짝 가볍게 홍익희 선생님을 모시고 홍익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도대체 서비스업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